이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하던 시였고 선생님들도 아마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걸 같이 음미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성 시인 아시죠? 네. 예. 이 사람이 88년도 시집에 외로우니까 사람이라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수선아에게라는 시가 있죠. 그 구절을 제가 잘 못 낭송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공년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의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너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아마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외로움에 아마 그 힘겨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기도 전에 어머님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님 일하러 나가시고 때로는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시고 어린 나이에 외로움을 품에 안은 채 세상 속을 들어와서 학교 가서도 서로 경쟁하며 이겨야 되는 사회 속에서 친구가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도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가 없고 동네에 돌아와도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친구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온이 접어오는 길에서 떠나는 길에도 친구가 없고 그저 외롭게 왔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도대체 왜 사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서 농부시고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 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꽃상녀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짊어지고 그 가는 길을 참 온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느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울고 웃었는데 지금은 독거 노인이 돌아가셔도 가시는지도 모르고 보름이 돼서 한 달이 돼서야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는 이런 시절 속에 저희가 살고 있다면 이거 정말 행복한 세상인가? 저도 정치사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정치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 못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정치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는데 정치를 해서 뭘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자치의 문제라든지 분권의 문제를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왜 인간이 자치를 하며 살아야 되고 분권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의 이 삶의 근원적인 상황에 대해서 철학을 조금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걸 제도적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본질적 접근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자치분권 강의를 하시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행정하신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제도적 측면이고
그 밑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현상만 봐서는 되지 않고 본질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번 이 자치학교가 운영될 때마다 첫 강의를 제가 좀 맡아서 하고,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 이어지는 강의들은 아마 강론적으로 분야별로 아마 제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좀 이런 근본적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요,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쓴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 못 보셨나요? 이 책 안 보고 자치를 논하거나 분권을 논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꼭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 언어학자인데 티베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서양의 그 산업화되고 근대화된 문화가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돌아다보면서 서구 사회의 행복 조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담아서 책으로 낸 책이 바로 오래된 미래라는 책입니다. 한번 혹시 막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 한번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 경북대학에 인연이 돼서 대구로 내려갔지 대구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도 서울에서 한 20-30년 세월을 보냈고 이제 학교가 그쪽에 제가 발령이 돼서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촌 시골 마을의 그 어떤 사람 사는 어떤 냄새가 나는 동네로 만드는 작업에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오시면 아마 그 구미 오시고 구미에서 대구로 오는 중간 지점 정도에 외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외관이 거기가 이제 분도수도원도 있고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경북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다부동 전투에서 그걸 막아주었기 때문에 대구가 점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피난민들 중 지식인들이 대구에 굉장히 많이 밀집을 하셨고, 그래서 과거에 경북대학은 연고대 버금가는 대학으로 그렇게 명성을 날렸었죠. 근데 어쨌든 그 외관을 가보시면 외관에 금남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당도 100여 년 된 아주 옛날 성당도 있고, 근데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가수원도 있고 또 논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마을 입구에 곡식을 저장하고 과일을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같이 밥을 해 먹고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기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좀 관련된 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강의도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듣고,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거기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 대학을 나왔던 젊은 부부가 이농을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하고 마을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효과를 얻었고, 그 외관에 있는 평생교육원 있죠. 거기는 대단합니다.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한 기준으로 보자면 대통령상을 받았던 아마 그런 인문학 마을 만들기의 모델이 된 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지역에서 이 그 강의를 갔을 때 제가 기술 참 많이 배웠습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마을에 정자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을 노인분들이 그 이렇게 뭡니까 요즘 인터넷 문화에 적응하도록 위해서 그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놓여 있고 뭐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배우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찜질방이 있어요. 그 찜질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동네 이야기하고 이런 상당히 그 좀 혹시 여기 공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알고 싶으면은 거기에 외관에 문화교육원이가 거기에 보면은 지선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공무원이십니다. 그 지선영 선생님 아마 인터넷 치도 나올 거예요. 그분이 이 부분에 아주 베테랑이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아마 그런 분 한 플러스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현장성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바로 호지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건 세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닫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와 지방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요즘 미투 운동 참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남성주의 사회가 나왔던 이런 문제들, 문화와 자연 사이에 균형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혐오 사회입니다, 그죠? 이 막 그냥 충이 너무 많이 써요, 요즘, 그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도 충이 존재하고 있고, 남녀 사회에도 충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막 그렇죠? 들어가 보면 온갖 충들이 막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게 불균형 사회, 갈등 사회의 징후라고 볼 수 있겠죠. 라다크의 사례처럼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오는 상호 연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균형을 보호해야 된다. 사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의 그 애속되거나 강대국에 추종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철학을 했지만 이 학문 세계도 보면은 강대국의 학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예를 들어 철학과에 아프리카 철학이 없습니다. 남미 철학도 없고, 그저 미국 철학, 독일 철학, 이런 강자의 중국 철학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학문 세계에도 권력 구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강자에 그렇게 의존해서 외부의 강자를 불러들여서 내부의 자기 권력을 구축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던 사회에서 사실은 로컬성, 지역성이 굉장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는 지역의 로컬성이 중앙에 빨려 들어가 있고, 또 이 한 국가는 강대국이라는 곳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떤 우리가 교육 사회로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뭐 그런 구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로컬성이라는 것이 세계성하고 글로벌과 로컬이 같이 묶어지는 거 우리는 글로컬이라 그러죠. 글로컬리즘.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 없이는 글로벌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한 2015년도인가 14년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카고에 제가 발표하러 갔었어요. 그때 제가 그 발표했던 글의 주제가 뭐였냐면 박 앤 황 온 서브젝트라는 그런 글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의 황장엽 선생의 사상과 남한의 박종홍 선생님의 사상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남북의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 글을 발표할 때 서양 철학의 칸트 해결 주체 개념도 제가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북한의 황장엽과 남한의 박종홍 이 부분을 다룬다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햄버거를 가지고 미국 가서 팔면 못 이겨요. 우리는 김밥을 가져가거나, 그죠? 뭐 전을 들고 가거나 그래야지
그죠? 피자 들고 가가지고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로컬한 게 가장 글로벌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광명시가 갖고 있는 어떤 시도 못 갖고 있고 어떤 지역도 못 갖고 있는 가장 오리지널한 어떤 로컬성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거를 일구내는 것이, 그게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이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성과 세계성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 관계로 그냥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탈중심화로 가는 겁니다. 이 탈중심화가 아마 나중에 뒤가 좀 소개하겠습니다만,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 1968년도에 프랑스의 68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68의 그 정신을 가지고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좀 이제 논란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죠. 그때 촛불을 들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보통 다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급진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다중혁명이라는 것으로 광화문의 촛불을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알티셰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의 좌파 진영에서 사회 변혁 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다중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국가 중심 사회 또는 민족 중심 사회, 그런 사회 때 우리 보통 국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국민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원장을 열심히 외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 교육 비서를 맡고 있었던 박종홍 선생님께서 경성제대를 나오셨는데 일본의 교토학파의 니시다 기타로라고 하는 소위 선생님한테 배운 분이에요. 그분께서 소위 국민교육원장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죠. 어쨌든 그 국민교육원장에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우리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와요. 첫 구절부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를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릴 적에 못 외우면 막 혼나고 그랬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나보다 중요해요. 나는 일단 유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가족에서도 나의 건립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엄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죠? 아버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는 우리는 회사에 가서 회사를 위해서 내 개인이 인권이 빗밟혀도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강했죠. 그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강한 국가주의, 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국민 시대를 우리가 살다가 누구나 사람들이 구속과 속박을 받거나 억압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해방의 목마름이 강하게 마련이죠. 가정에서 너무 많이 구속을 당하면 빨리 가출하고 싶잖아요. 국가가 우리를 많이 억압하면 빨리 국가를 탈출하고 싶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가다한 통제와 명령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아픔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국가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은 뭘 제공해줘요? 개인의 자유를 줍니다. 시장은 뭘 줘요? 개인의 소유를 허락합니다. 시장은 뭘 줘요? 개인의 능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서구 근대 사회가 부서질 때 가장 먼저 도시 중앙에 자리한 게 시장입니다. 왜? 천민 노예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미래가 닫혀있는 사회잖아요. 그걸 열어놓을 수 있는 건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게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중세 국가를 종교 국가를 한다면, 중세 도시를 종교 도시를 한다면 근대 도시는 시장 도시고 근대 국가는 시장 국가입니다.
바로 그 시장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잔 노크의 최소 정보론이 나오는 국가의 정부는 가장 작게 만들고 시장은 가장 크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런 자유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 말을 줄이면은 시장이 중심이 돼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시장이 중심이 돼서 모든 삶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서구사회도 소위 말하는 통제사회를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시장으로 뛰어나왔듯이, 그죠? 우리 사회도 뭡니까? 그런 통제사회를 벗어나서 뛰쳐나와서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렬하게 쏟아진 게 언제입니까? 1987년 6월 항쟁 때죠. 그죠? 그 시절이 오면서 그때 뭐가 나오죠? 지금 서울시장하는 박원순 시장이 그 당시에 저기 뭡니까? 안국동 너티나무 있는 거기 뭡니까?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있을 때죠. 조희연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그 당시에 참여연대 활동할 수 있고 저도 참여연대에서 거기서 뭐 이래저래 기웃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제 참여연대 경제실천연합회 환경연대 이런 게 생겨나면서 뭐가 돼요? 시민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렇죠? 그 시민운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국가의 통제, 국가의 어떤 억압에 대해서 또는 자본가의 어떤 억압, 통제에 대해서 부당한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계속 뭡니까? 저항하는 움직임을 갖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해봤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주체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민중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 총속된 국민의 반대 전선에서 국가에 저항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저항을 하는 마르크스적인 계급투쟁론에 입각해서 사회를 계급적 구조로 바라보고 지배계급이 소위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데 대한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폭력투쟁을 전개했던 운동을 우리는 노동운동에서 민중운동이라는 말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87년을 와서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소위 시민운동으로 형성이 되죠. 바로 이 시민운동 때 이제 나타난 것이 합법적 투쟁이고 합법적 저항이고, 그죠? 그때 박원순 시장께서 뭐냐면 낙선운동, 낙천운동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온 사람을 거의 소위 말하는 낙천까지만 해야지, 공천 못하게만 막아야지, 낙선까지 시키는 건 우리 시민단체가 너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어느 NGO로서, No Government Organization으로서 가버넌스, 가버닝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끝나야 되지, 우리가 가버닝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때문에 견제와 감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노동자의 하층 계층보다도 어떤 도시 중산층을 대변으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하튼 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국가 중심 사회에서 시장 중심 사회의 이행이 아주 강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그죠? 지역에서부터 이제 중앙까지 조직 이렇게 운동이 돼. 요즘 시민운동이 많이 좀 시들시들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자에 뭐냐면은 소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화문에 이런 광우병 때문에 또 들고 가서, 그죠? 그때 이제 청계천에 여고생들이 뛰어나오고 또 유모차 끌은 아주머님들이, 그죠? 광화문으로 나오고 그 마우스 키 질질 끌은 젊은이들이 뛰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에 맹박산성을 쌓아놓고, 그죠?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촛불 켜놓고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뭐 굉장히 뭐냐면 투쟁하는 것 같지 않은데 투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생활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인들이 이제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 조직에 있는 시민 어떤 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가정 속에 살고 있는 생활인들이 세상 정치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세상 싫어, 바꿔줘,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념 노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계급적 의식도 없는 자들이 모여서 생활 세계의 어떤 행복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나온 그런 주체들을 우리는 뭐냐면 다중이란 말로. 그래서 지금은 다중의 시대가 왔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들어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동네의 생활인들의 정서가 묻어있는 주체들의 어떤 역할들이 뿌리로서 씨앗으로서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요걸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신데도 그냥 난해한 이야기는 그냥 지켜버리세요. 이 현대 이 유럽의 철학 중에서 스피노자 마르크스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스피노자라는 사람, 또 이 마르크스 이렇게 전맥을 시킨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라든지 발리바르라든지 알투시라든지 들레즈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어렵죠?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어떤 운동을 벌였는데 그 사회주의 운동을 벌리면서 형성됐던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그들이 보기에는 실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분석을 해보면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모두 우리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우리가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변화를 시도했던 주체들이 당귀족이 돼서 당원인자와 비당원인자에 또다시 차별이 생겨나는 사회가 왔다라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큰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세력이 갖고 있는 힘만큼의 그 정도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야 그 억압하는 세력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세력만큼 큰 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힘을 만들어가지고 억압하는 세력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배 세력이 되고 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에 와야 되는데 이 지배 세력이 또 중심 세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세력은 주변 세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이 바뀌는 것 뿐이지 중심과 주변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중세 때 성직자 중심, 종교 중심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교회가 자본을 쥐면서 뭐 이게 문제가 돼서 중세에 어떤 변화를 요구해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아까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누가 좋아요? 시장에 누가 좋나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좋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 시장이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만인에게 자유를 주지만 사실은 만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중심 사회가 되니까 누가 중심이 돼요? 돈 있는 자가 중심이 돼요. 돈 없는 자는 주변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중세의 중심이 다른 중심으로 바뀐 것뿐이지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도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중심을 없는, 왜 중심이 있으면 주변이 생겨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심 없는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NGO 있으면 정부와 없는 운동을 해야 돼요. No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말은. 그죠? 그런 것처럼 현대 다중운동도 뭐냐면 큰 저항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지배 세력을 쓰러뜨리면 또 이게 지배 세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저항 세력들이 큰 힘을 안 갖고 저항하는 방식. 비유로 하면 코끼리를 비유하면 말이에요. 코끼리에 모기떼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저마다 피를 조금씩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 코끼리랑 싸움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기가 전부 달라붙어서 조금씩 뽑아보니까 코끼리가 내려앉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로컬이 저마다 자치성을 갖고 저마다 분권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으면 그죠? 중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와라락 내려앉는단 말이죠.
근데 중앙이 지배하고 있다 해서 지역이 전부 모아가지고 힘을 만든 다음에 중앙 쓰러뜨리면 또 이게 중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운동이 탈중심 운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탈중심화.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미시운동, 또 좀 전문적인 운동으로 말하면 아우토노미아 운동, 자율주의 운동, 자율운동이라는 말을 써요. 자율운동. 여하튼 좀 앞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현대사회로 들어온 부분을 조금씩 제가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왜 자치를 해야 되고 분권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가야 될 건가에서 분권과 자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분권과 자치가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현대사회를 1과 2로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사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볼 때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인데 이 사실은 누구나 경쟁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죠. 경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경쟁이 생산적인 경쟁이 돼야 되는데 소모적인 경쟁으로 흐르면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쟁 사회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게 생겨났냐면 믿음 사회가 아니라 의심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세에서는 어때요? 교회 가려면 믿으러 가죠? 그죠? 자, 믿으러 가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믿음의 좀 이 좋은 결실을 얻도록 내가 벌었던 돈도 헌금으로 내고 이렇게 가서 그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온 게 뭐죠? 나는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이 누굴 위한 믿음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루트와 칼뱅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님들도 같은 부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가 믿었는데 뭔가 실망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때요? 다시 믿고 싶어요? 아마 믿고 싶어도 잘 안 되죠. 못 믿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믿었는데 좋은 결과를 못 받고 오히려 내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의심을 통해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철학한 사람이니까 근대 철학의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르트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자주 쓰는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을 누가 했습니까? 물으면 데카르트라고 답을 잘해요. 근데 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을 데카르트가 왜 했습니까?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게 우리 교육이에요. 심각하죠? 데카르트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우리가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묻지 않은 거죠. 자, 선생님한테 제가 미안합니다만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부자 같아. 그래서 선생님 우리 경북대 학생 굉장히 가난한데요. 좀 장학금 좀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 1억만 우리 학교에 기증하시죠. 근데 참 강의도 오고 또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하도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당신 뭘 믿고 내가 주냐라고 말을 하면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아주 점잖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 생각 좀 해본다는 그 말 속에는 좀 제가 알아봐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존재하려면 좀 알아봐야겠다. 좀 의심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나 존재하려면 의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사는 자리가 시장이죠. 시장에 가면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 시장에 가서 적응하려면은 잘 계산해야 돼요. 안 속도록 잘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영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 영악한 인간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되면 믿음 사회에서 의심 사회로 왔다는 것은 종교 사회에서 시장 사회로 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무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속해지는 걸 걱정을 해요. 안 속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내가 분리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 용어에 보면 융합불안이라는 용어가 있고 분리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융합불안은 내가 어디에 속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어디에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세는 어땠어요? 내가 어디 속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그런 이 믿음의 단체에서 내가 배제되면 난 끝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강할 때는 굉장히 착해지려고 애를 써요. 날 버릴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세의 종교적인 삶 속에서는 착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사람이 어떤 증세가 오느냐면요. 강박증이 옵니다. 착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뭐냐면 상관 눈치에 어긋나면 내가 끝장이다 생각하는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갈 때 국가한테 분리될까 봐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했거든요. 순종하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다시 내가 그 가족에 끌려 들어갈까 봐, 내가 다시 그 국가에 끌려 들어갈까 봐 이제 완전히 분리를 선언하고 독립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심한 사회로 갈수록 융합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가 되니까 서로 분리되려고 그러고, 그죠? 서로 융합 안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로해요. 왜? 자꾸 의심해야 되니까 서로. 만약에 어처증 환자나 어부증 환자가 있으면 오늘 밖에 나갔다 왔는데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몇 시에 누굴 만났어? 뭐 했어? 진짜 만났어? 전화해봐. 만나. 뭐 이렇게 되면은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심이 많이 되는 사회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한 사회인데 경쟁이 심한 사회는 의심도 심해져요. 그래서 디리킹이 뭐라 그래요? 경쟁에 비례해서 자살도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뭐냐면은 서로 의심하는 상황 속에 살아야 되니까 서로 죽이는 거죠. 그게 피로사회죠. 혹시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셨나요? 그러면 보세요. 그 독일의 그 소위 뭡니까? 베를린 자유대학에는 한병철 박사, 칼스 루에 대학에 있다가 글을 옮겨갔죠. 그 양반 피로사회 책이 얇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엄청나게 팔린 책이에요, 그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꽤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사보는가 했더니만, 우리 사회가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느냐면요. 피로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싫어요. 그래서 포기사회가 돼요. 그죠? 삼포, 우포, 구포, 그죠?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그죠? 그죠? 아이 낳는 것도 포기, 다 포기야. 그죠? 꿈도 포기, 그죠? 포기. 자, 포기하면 다 관계 끊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혼자 되죠? 싱글이 되는 거죠. 그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죠? 이제 싱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싱글이 되니 고립되죠. 그죠? 자, 이 고립되면 어떻게 돼요? 외롭죠? 그렇잖아요. 그럼 외로움이 어떻게 돼요? 외로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하고 이제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관계도 다 끊어버렸는데 그럼 누구하고 놀아요? 자기하고 놀아야죠. 그죠? 자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자기놀이란 말로 써요. 아시겠죠? 자, 자기놀이를
자기 놀이 하려면 자기 안에 자기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친구를 소문자 타자라고 락강이 말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게 뭡니까? 걸으러 나가 보면은 개천을 따라 걷는 데 많잖아요. 그죠? 대구도 오면 신천을 따라 걷는 데가 있거든요. 걸어 나가 보면은 아마 저처럼 철학하는 좀 이런 마음을 갖고 다녀보면요. 유심히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다 이 시민분들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개를 데리고 다닐까? 이것도 철학적 고민이에요. 왜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닐까?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인간을 손 안 잡고 다니고 개를 이렇게 잡고 다니는 그게 사실은 뭐냐면 개와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의심을 하니까 또 내가 경쟁해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개는 꼬리도 흔들어주고 집은 반겨주고 애기도 떨어주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09년인가 미국 센트럴 파크 주변에서 이렇게 공원을 자주 걷고 했었는데 그때 개가 많더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 참 개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제 그만큼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놀이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하고 분리되면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이 식장에 나갈 때도 개 데리고 나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데리고 나와요? 식장 올 때 뭘 데리고 나와요? 핸드폰 데리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집에 핸드폰 놓고 나오면 다 들어가죠. 집에 가서 가지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하고 노는 친구가 밖에 나와서는 핸드폰이 되고 집에 가면 개가 되고 근데 사람 친구는 없어요. 사람 친구는 없어. 근데 이제 개나 핸드폰이라 다 공통점 뭐예요? 내가 원하는 데 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놀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좋아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그래요. 그죠? 제가 요즘 딥러닝, 머신러닝 이래서 공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자가 생각을 한다니 신기하잖아요. 그게 행렬 벡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자꾸 걔도 더 나한테 애교를 더 잘 떨어주는 교가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핸드폰도 업그레이드 된 게 더 나한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좀 더 있다가 이제 로봇이 꼬리를 흔들고 앞에 와가지고 애기를 떨어준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로봇 도우미거든요. 일본은 지금 로봇 도우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 뉴욕을 갔었는데요. 학생들 20명을 데리고 루 메리노프 교수라고 뉴욕시티 칼리지에 있는 철학 상담 전문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한테 상담을 이제 연수시키려고 애들 데려갔어요. 그때 좀 시간이 나가지고 뉴욕 시내를 나왔는데 서점에 들렀는데 굉장히 좀 눈에 팍 들어오는 책이 있는 거예요. 로보틱스 앤드 카운슬링이야. 이게 뭐야? 로봇 상담? 이거 뭐야? 그래서 책을 사려니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고 그냥 퍼즐고 앉아서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심리학과 갓 졸업한 초년병이 임상하려면 힘들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로봇 상담사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상담을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계니까 부끄러운 거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로봇 상담사가 굉장히 장사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산업 쪽에서 이쪽을 뛰어들고 있어요. 여기 조금 더 발전된 뭐가 나와요? 로봇 점쟁이 나와요. 로봇 점쟁이. 그죠? 실제로 지금 뭐냐면은 연초 되면은 토종 비행기 들어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들겨 보잖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세상 어려운 게 있으면 옛날에는 저는 캐톨릭 신자고 성당 다녀요. 그럼 이제 하느님한테 가서 제가 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앞으로 문제면 이제 로봇한테 가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빅데이터가 논문을 써줘. 빅데이터가 소설을 써줘. 다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 로봇 연인이 나와요. 그죠? 로봇 연인이 어디 나왔어요? 2013년에 나왔던 영화 허 그녀에게. 그 영화 보셨나요? 그게 보면 로봇 연인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그 연인한테 미쳐버리죠, 완전히? 왜 그래요? 그 연인이 보통 연인이 아닌 거예요. 왜? 무수한 남자를 접속했기 때문에 남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전부 잘 알아주니까 완전히 거기 빨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자꾸만 산업 자본가들은, 기술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자기 안에 놀고 싶어 하는데 자기 놀이에 더 좋은 놀이 도구를 주는 거야. 이런 놀이 도구를 더 많이 주니까 우리는 더 좋은 놀이 도구를 기다려요. 여기 뭐예요? 놀이 산업입니다. 이 놀이 산업을 다른 말로 문화 산업이라 그래요. 이걸 경제학으로 뭐라 그래요? 욕망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리비도 경제학. 요즘 현대 철학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문제면 이제 옆집에 친구도 없고 옆집에 이웃에 어르신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자기하고만 노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망상증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망상증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망상증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요? 회모적인 상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왜? 이걸 쉽게 꺼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꺼지거든. 그죠? 이건 내가 기분 나쁘면 조정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조정이 안 되거든. 감당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사실 이 자치 분권이 아니고 인문학 강의로 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좀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현대사회 툴을 보게 되면 이거 뭐냐. 자, 많은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여기 보면은 이 장소란 단어가 있고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는 어떤 것이냐. 사연을 머금고 있는 자리, 기억을 나누고 있는 자리, 역사가 살아있는 자리. 우리가 고른 자리를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추억도 사라지고 그냥 추상적인 자리, 그걸 공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살수록 점점 마을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장소를 떠나고 공간으로 온 거예요. 공간에는 뭐가 지배해요? 공간에는 뭐가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돈이 지배하죠. 그죠? 지금 우리 공간 따먹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돈 많이 나가는 공간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현 정권도 지금 아파트 값 잡는 거 난리인데, 그죠?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값 잡는 방법은 좀 더 근본적인 데 있다고 봐요. 이거 구제 강화하고 대출 강화하고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짧은 식견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학벌을 깨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좋은 대학들을 지역으로 흩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집들이 값이 떨어질 겁니다.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학력과 자본과 권력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모 고등학교가 한 해에 수능 만점을 몇 명을 냈던 학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 순식간에 뛰어요. 대구에 가장 비싼 데가 수성구죠? 수성구 집값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거기가 가장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거 땅값 잡고 집값 잡는 방법은 이걸 학력과 자본과 권력이 결합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육 자치 없이는 정치 자치도 경제 자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육 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각 조그마한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에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10만, 20만 되는 조그마한 도시들이 그 대학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린다고요. 그렇죠? 미국의 주립대학들 보십시오. 주에 굉장히 근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자녀는 서울에 있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벌고 서울에 가 쓰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지방에 많은 그런 뭡니까? 관공서를 이양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도 신서동의 신도시에 와 있어요. 근데 주말 되면 텅텅 비어요. 가고 없어. 그럼 뭐예요? 원래 살던 사람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서울로 벌어서 돈 갖다 줘야 되고, 또 원래 서울 살던 사람은 아예 교육 때문에 가족은 두고 내려와서 돈 벌어서 올라가. 그러니까 지역은 뭐예요? 재정이 자립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정치가 이걸 못 볼까?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는 거 아닌가? 아니라서 보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답답해요. 그런 걸 보면. 여하튼 간에 소위 우리가 지금 장소가 공간에게 점령을 당했죠.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구에 어떤 저기 계산성당이 있고 와보면은 제일교회 있고 그게 양령시장 있는 그 보면은 옛날 그 이 건대로 골목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나는 활동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던 뭐 뼈건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상화 시인 있죠? 거기 이상화 고택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한때는 그 도시 개발 때문에 그 고택을 없애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소를 날리고 공간을 세우겠다는 거거든. 그거를 서명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결국은 못 없애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그동안 나라 뺏겼죠? 분단됐죠? 허리 동강나고 몸 빼앗기고 이런 처참했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가 아파요. 그리고 때로는 좀 부끄럽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 콤플렉스가 있어요. 자, 이 콤플렉스는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쥐어버려야 돼. 그래서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들의 건물 양식을 보면 있잖아요. 옛날 건물이 다 사라지고 저하면 높은 아파트나 건물이나 하여튼 높이 올리는 거 좋아해요. 얼마나 우리가 짓밟혔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나라가 어때요? 개성이 없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개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온 역사가 달라서 그래요. 안 그런가요? 살아온 역사가 다르니까 개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도 살아온 역사가 있어야 개성이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동네도 살아온 역사가 있어야 개성 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개성 있는 동네가 돼야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겨서 와보죠. 관광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저는 대구에 보면은 이제 서구 쪽에 보면은 옛날에 공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힘들게 살았던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애완이 담긴 그런 자리도 잘 보고 나면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갖고 이까지 왔다라는 거를, 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거를 좀, 아픈 것도 역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개성이 있는 로컬리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마을 만들게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좋은 것만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가 조금 슬퍼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너무 그냥 밋밋한 아름다움은 별로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장소를 지우고 공간으로 달려왔다는 것은
아픔에 대한 도망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개성이 없는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고 이웃이 사라져버린 상황으로 와버렸다는 거죠. 요거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간에는 뭐가 지배하느냐? 돈이 지배한다 그랬죠, 그죠? 자, 돈의 특징을 조금만 말씀해 볼게요. 제가 다른 강의에도 그거 묻습니다. 스님들께서 물건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느 걸 택할래요? 네? 물건. 왜 쌤은 물건을 택하신다 생각합니까? 돈은 그 액면가가 정해져 있지만 가치는 계속 변하지만 물건은 네. 실존하는 거니까 그걸 선생님 참 순수하십니다. 이제 제가 조금 짧은 지식입니다.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이제 이런 책을 이야기해도 옛날 같으면 이거 하면 잡혀가요. 세상 좋아졌죠, 그죠?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요. 화폐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물건은 특수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참외를 재배하는 농사를 짓고 있고 선생님 오이를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참외가 흉년이 들어가 너무 많아. 근데 참외는 너무 많은데 오이는 별로 없어. 난 오이가 먹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제 참외 10개 줄 때는 오이 하나만 주셔야 하는데 안 줘. 이게 뭐예요? 특수적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제가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아무거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말을 문학적 언어로 잠깐 바꿔보면 물건은 화폐가 되려고 목숨을 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물건은 어디에 있어요? 장소에 있습니다. 화폐는 공간에 있어요. 물건은 자기 땀이 묻어 있어요. 자기 노동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화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화폐를 자꾸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장소를 떠나서, 그죠? 이 추상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걸 좋아하지 못하고, 그죠? 자, 그래서 화폐가 지배하는 사회가 갈수록 어떤 사회가 돼요? 인간이 사라져가요. 물건이 서로 교환되면 인간미가 있어요. 그렇죠? 제 말 하셨겠죠? 저는 어려운 강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철학이로 다 어려운 줄 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화폐가 더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화폐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사회, 이 공간이 지배하는 사회로 들어와 보면 화폐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 때 신이 화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는 돈님한테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돈님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옛날에는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찾아가도 이웃을 못 봤는데 지금 돈님 찾아가느라 이웃이 사라져버려서. 그때는 이때는 뭐예요? 이웃이 없어. 그래서 중세도 이웃이 없어서 문제였고 지금도 이웃이 없어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소를 회복해야 되겠죠. 장소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도시 안에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도시는 마을을 잡아먹고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간디가 마을 살리기 운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을에는 이웃이 있죠? 물건이 있죠? 손을 내미는 따뜻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어떤 사회를 가고 있어요? 마을로 돌아가기는커녕 도시에 들어왔는데 또 한 번 더 뛰어들어. 어디로? 사이버 공간으로. 지금 우리 사이버 도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하루 중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사이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 뭐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죠? 제가 지금 철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고 뭐 인문학술원의 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결제를 40몇 건 해요. 돌아서면 결제해요. 그래서 이거를 결제를 학교에서 코र्스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만 할 수 있어. 뭐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노트북에 깔아가지고 기차 안에서까지 결제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말이죠. 옛날에는 공문이 하나 오면은 본부에서 단과대가 넘어올 때까지 일주일 걸려가지고 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래 넘어오는데 지금 1초 만에 띡 쏘면 날라버려요. 자, 근데 자본가는 뭐예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더 벌려면 속도를 더 빨리 돌려야 돼요. 그렇죠? 자, 속도를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간을 고밀도화시켜야 돼요. 그죠? 아파트 건설업자는 층을 하나 더 올리려고 그러면 한 층 한 층 사이 천장 높이를 좁혀야 돼요. 그죠? 밀도를 굉장히 고밀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는 뭐예요? 그 고밀도한 공간에 끼어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그 교육부에 쓰는 잡지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데리고 간다. 나는 시간의 노예야. 오늘 제가 보통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명역에 내려가지고 이 강명에 오는데 그래도 강명의 냄새를 좀 맡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봤어요. 한 30분 기다리고 강명역에서 여기 지난달에 금천구청에 왔다 갔거든요. 금천구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산동 이렇게 타면 환승하게 돼 있더만요. 우와, 환승역이 디탈역인가? 그 무슨 이때요? 무슨 걸어갈 수가 없어. 걸어갈 수가 일단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럼 사람 몸이 닿는데 막 접촉이 되니까 상대한테 불쾌감을 줄까 봐 걱정이 되고. 나는 이 세상이 신기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제가 서울 살 때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비법을 배워야 되겠어. 참 신기해. 근데 이게 바로 공간의 고밀도와 시간의 초고속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버 공간이 점점 발전하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버드 대학이 사이버 대학을 만들었는데 한국이 사이버 대학에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수강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되면, 그걸 듣고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준다 그러면 서울대학 갈래요? 하버드 대학 갈래요? 끝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오프라인의 대학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도시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바타들입니다. 아바타들은 서로의 역사를 물으면 안 돼요. 그 프로의 침해야. 익명성이 미덕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뭐예요? 더 멀어져 가야 돼요. 가까워지려면 혼나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특히 여성분하고 악수를 할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악수에 손을 안 잡아요. 그분이 잡으시면 잡혀들어요. 혹여 또 이게 제 뜻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손 잡는 일들이 점점 불편해지게 되고 이런 거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님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팔짱을 꼈더니만 며느님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뭐냐면 직접적 마을에서 눈을 보고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막 기쁘게 안고 했던 그런 어떤 이런 그 몸들의 따뜻한 만남이 이제는 경계와 무서움에 낯설음의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고 제가 전문 용어로 저걸 해결에 쓰는 용어예요. 추상적 보편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점점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자본하고 글로벌 시장이, 그죠? 제일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금융 월가의 자본가들은 뭡니까? 제일 그 주장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를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내 자본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자본들이 국경을 넘어서 뛰어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너머로 다른 국가로 가야 되는 거라. 그 자본을 얻기가 좋은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동남아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서 왔겠나요?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력이 압박가 되고, 그죠? 외로운 어떤 어머니가 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미국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자, 지역하고 주말 부부 돼서 헤어져 사는 많은 가족들, 이거 뭐, 어때서? 먹고 살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도 보면은 마르크스의 그 어떤 생각 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은 인간의 분리를 통해서 자기 정식을 한다. 돈은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 인간을 경쟁시키고 인간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자본을 정대시켜 간다. 돈 많은 집에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죠? 우리도 학교에서 이제 국립대학도 연봉제 하다 보니까 호봉제 할 때는 그래도 막 점심 먹고 이렇게 수다도 좀 떨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점심도 같이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에도 못 들어가요. 왜? 그분 너무 쓰는데 방해될까 봐. 그래서 이제는 쉽게 노크를 하면 신뢰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봉제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쟁시키는 게 돈을 더 잘 버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정대시키려고 그러면 인간의 분리가 도움이 된다. 라는. 자, 그럼 도시에 공간이 들어오고 사이버에 더 큰 공간이 들어오고 거기에 돈이 착착착착 달라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리는 점점 심해져. 이웃이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한국 사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 중심, 시장 중심, 명령 사회, 경쟁 사회. 제가 이런 그 글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퇴직을 해도 그렇게 많이 걱정은 되지는 않아요. 왜? 저는 저 혼자 잘 놀아요. 왜냐?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세상 보면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책을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고 아직도 쓰고 싶은 글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세월이 앞에 자꾸 오더라도 오히려 다른 일을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걱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우리 이 일반 서민들이 어려운 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명령사에서는 생각하면 오놈이 금방 지다고 뭐라 해요. 군대에 가서 이렇게 소대장님 총을 왜 들어야 됩니까? 전쟁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 새끼 군기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하면 안 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답이 나면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사회가 갖고 있던 구조란 말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냥 해야지. 아버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놈이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좀 흐르면 생각 좀 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돼. 87년 이후에 시민운동 일어나가지고 시장 중심 사회가 왔는데 이제는 왜? 바빠가 생각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돼야 이게 좀 행복한데 그게 안 되는 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뭐예요? 국가 중심 사회에서도 중앙이 있었고 시장 중심 사회에서도 중앙이 있었죠. 왜? 권력을 가지러 서울 가야 됐고 돈 벌러 서울 가야 했고. 그죠? 그 점에서 보면은 서양과 다르죠. 서양은 밑으로부터 저항이 되면서 지역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지역이 다 서울로 빨리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한번 그 시간 나시면요, 그 사학자 중에 박노자 선생님 아시나요? 예, 박노자 선생님 제가 옛날에 논평도 같이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글이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 한겨레의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무지개 사회라는 칼럼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 박노자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가 무지개가 없대요. 그만큼 단색종이 단색종.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하대요. 그래서 제3세계의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한 일본한테 억눌리고 고통당한 건 뭐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죠? 예, 이주자가 많아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주해 와 있잖아요. 부천인가 어디는 완전히 이주 도시 아니에요. 안산, 그죠? 안산이. 죄송합니다. 안산,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무지개가 사라진 단색 사회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화이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자는 조화로울 화자죠. 그릴 이자에 안일부자에 같을 동자잖아요. 저건 뭐예요? 같아지지 않으면서 조화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같아져야 되는 거야. 같아지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야. 우리 사회는 아와 적을 빨리 갈라요. 진보와 보수를 갈라가지고, 그죠? 예, 적대적인 상태를 가져오는. 그 한국 사회는 적대 정치가 지배해왔지 차이를 존중하는 정치가 지배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나 개성이나 이런 조화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회였고 글로컬리즘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컬리티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로컬 정부가 중앙 정부가 할 수 없는 걸 로컬 정부가 해줘야 되고, 그죠? 중앙 경제가 할 수 없는 걸 지역 경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길러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일본이 그걸 잘하죠. 그래서 일본 자체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다양성, 개성을 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것이 바로 분권이자 자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분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기본적으로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거고 권력을 균형을 갖는 게 분권인 건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수평적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지만 수익적 분권은 이제 지방 분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칸트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루소라는, 혹시 에밀이라는 책을 아시죠? 에밀의 기육론이라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루소라는 분이 사회계약론의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도시의 성벽이 시골의 농가를 파괴한 파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에 솟아있는 모든 궁전을 볼 때마다 나는 지방 전체가 황폐해가고 있는 걸 느낀다. 이게 바로 18세기의 글이에요. 이미 우리보다 오래전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방이 단체란 말을 쓰지 정부란 말을 안 쓰잖아요. 빨리 단체를 정부로 성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방의 그런 단체를 정부로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방도 보면은 지방 안에 또 중앙이 있어요.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의 뭐 이런 그룹이 형성돼서 지방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깬다고 이게 자치가 되고 분권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 안에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분권 개념은 소극적 개념이고 자치 개념은 적극적 개념이라 봐요. 왜냐하면 분권이라는 것은 그냥 권력을 독점 못해서 분해만 하는 것 뿐이지 권력 분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분리된 권력들이 견제를 하긴 해야 되지만 서로 어우러져야지.
그죠? 어우러지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적극적인 의미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권을 넘어서 연대가 돼야 되는데 그 연대로 가는 길목에 바로 이제 분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소극적 단계이고 예비적 단계이지 적극적이고 충분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의 자치까지 가야 그게 제대로 된 이제 의미에서 제가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권에서 또 하나 생각이 들 게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앙정부 없애버리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심장이 있듯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의 역할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명령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 보조성 원리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톨릭 노동원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지방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 용어를 많이 써먹더만. 그 다음에 노동원장에 보면 이 보조성 원리만 나오는 게 연대성 원리가 나옵니다. 연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각자 분리되고 너는 니대로 살아 난 내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권화가지고 지역마다 시흥시대로 그냥 이 광명시는 광명시 따로 그냥 사는 게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발전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시흥과 이 광명이 같이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말씀 분권이라는 건 자치의 필요 조건이지 분권 없이 자치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앙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자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권했다고 자치가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권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분권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자꾸 위로 올라가. 이거 보면은 사실 노무현 정권 시절 때 가장 지방으로 사무가 많이 이율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중앙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건 이제 사실은 극복돼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상으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 자치 문제에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렸는데 자치란 단어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거나 억지로 다스림을 받거나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을이 스스로 다스릴 때 행복한 사람, 행복한 마을이고 시가 스스로 다스릴 때 행복한 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복은 자유 없이 나오지 않아요. 자유는 어디예요? 스스로 다스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 존엄성도 지역 존엄성도 다 스스로 다스리는 과정이 없이는 되지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 자치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립이나 도덕적 자유나 미적 공감이나 이게 다 지금 복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면 자치가 안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옛날에 그 도덕적 자유를 이걸 다른 말로 악용했던 적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유행했던 게 자율성이라는 단어에서 청와대에 자율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자율성을 지역 자율성 이걸 또 주었다고요. 학교 자율성에서 자사고가 나왔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자율성을 주면서 뭐냐면 지역 규제 완화를 풀었어요. 수도권 규제 완화도 풀었다고. 그러면서 구미에 있는 많은 산업체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미가 내려앉았어요. 구미가 내려앉으면서 영남권 지역의 경제가 또 내려앉았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율성을 주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립이 안 되는 지역은 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립성이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자율성도 제 기능을 하는 거지 자립성도 안 된 사람한테 자율성만 주면 더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립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자율성 정치가 문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립성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하나 뭐예요? 나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내가 뭡니까?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남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무 관심 없고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결국 뭐냐, 타자를 통해서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이고 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타자와의 어떤 이 관계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사랑은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적인 공감이 없는 사회는 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회? 내가 헌신할 수도 있어야 돼요. 헌신을 안 하는 그런 존재, 숭고한 어떤 삶이 없으면은 그건 또 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자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치란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자치도 있고, 마을 자치도 있고, 그죠? 시 자치도 있고, 국가 자치도 있고, 나가서 어디? 지구 자치도 있어요. 우주와 관계해서. 자치란 단어가 단위마다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지방자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구 생태계를 생각해야 되고 우주 생태계를 생각해야 되고 나 개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좀 뒤로 가서 그냥 좀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낼까 그래요. 요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에듀푸어가 2016년 말 60만 6천 가구예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여기 속해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제가 그냥 오늘은 너무 앞에서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버려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 있느냐? 터살리기다. 터살리기. 어떤 터살리기? 일터 살리기고, 놀이터 살리기고, 쉼터 살리기다. 어떤 동네가 자치가 잘 됐다는 것은 쉴 곳이 있고, 놀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어야 돼요. 자, 일터는 뭐죠? 경제 공간, 그죠? 경제적인 차원이고, 놀이터는 문화 차원이고, 쉼터는 생태 차원입니다. 생태가 갖춰져야 되고, 문화가 갖춰져야 되고, 경제가 갖춰져야 돼요. 이게 갖춰져야 진정한 의미의 자체가 되죠. 요거 잘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의 미래의 진정한 목적,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서로 어울려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 만들기라고 아키라는 이 저작에 보면 서로 뭡니까? 협동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 만들기의 기본 정신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자, 요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안 읽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게요.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와 가까이 지냅니까? 엄마와 가까이 지냅니까? 어머니랑 대체적으로 가까이 지는 집안이 많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엄마는 자식한테 사랑을 주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도덕적인 자리에 있고 엄마는 어딘 자리에? 미학적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름다우셔요. 문학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사랑을 노래하죠. 도덕은 뭐예요? 선을 논의하고 옳음을 논의하죠. 그래서 도덕은 존경이 중요하지만 예술은 사랑이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존경을 받는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데 사랑을 받는 어머니는 자식과 자꾸 가까이 있다. 마을이 갈 길은 도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술이 필요하다. 예술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본능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본능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아버지한테 표현하면 혼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경제성장 중심의 정치나 도덕 중심의 정치를 해왔어요.
이제 진짜 차원 높은 정치는 미학 정치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조화를 가진 동네를 만들고 시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어가는 이런 미학 정치가 21세기가 가야 될 정치의 과제다. 그게 바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나온 아름다운 생활인들의 정치다. 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이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분권과 자치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은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연령층이나 직업층이나 여러 가지 경제 수준 이런 걸 다 봐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오늘 제 강의가 좀 실패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뒤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사실은 2시간짜리 강의인데 30분을 이렇게 이제 앞에 쓰시니까 제가 준비한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 뒤에서 저를 계속 지금 빨리 끝내라 하는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냥 이 정도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